안녕하세요, 성우책방입니다. 오늘은 SF 소설! 언제부턴가 매년 5월을 저는 SF의 달이라고 해서 셀프로 SF 소설을 읽는 달로 정해놓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전에 올린 과학의 달 기념 언박싱 영상에서 4월에는 과학책을 산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다 읽고 싶어서도 있고 5월을 SF의 달로 정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5월 4일 영어로 발음하면 May the Force be with you. 포스가 함께하길. 바로 5월은 그 유명한 SF 영화 스페이스 오페라와 특수효과계의 고전 스타워즈의 날이 있는 달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있어요. 바로 타월데이라고. 이것도 SF와 관련된 날인데요. 제가 몇 번 좋아한다고 언급했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있잖아요. 새 첫 책의 저자 중 한 명으로도 소개했던 그 더글러스 애덤스를 기리기 위한 날이 바로 타월데이입니다. 타월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 우주선을 히치하이킹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인데요. 수건입니다. 수건. 더글러스 애덤스가 2001년 5월에 사망했는데 사망 2주 후인 5월 25일에 아마도 팬들이 처음 시작했다는 것 같아요. 딱히 공식 행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수건을 들고 다니면 됩니다. 갑자기 우주선을 히치하이킹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5월은 저에게 SF의 달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읽고 싶은 SF 소설을 주구장창 읽을 뿐입니다. 사실 작년이었으면 3체 얘기를 할 텐데 아니 지금도 3체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스포일러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게 어디가 좋았는지 진짜 하나하나 다 뜯어가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책도 내용 다 얘기하면은 저작권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지만 안 될 것 같아서 3체 좋은데 3체 얘기도 나중에 심각한 스포일러 없는 선에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5월에 읽은 SF 소설을 몇 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드 SF를 좋아하는데 이게 하드랑 소프트의 경계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뭔가 기준이 모호하고 그래서 그냥 뭔가 복잡한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 메인으로 등장하고 인간이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인간이 무엇을 얻게 되는지 생각하게 하는 소설을 좋아합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 읽는 것도 아니라서요. 일단 오늘 얘기할 책만 해도 소재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유명한 책으로 시작해보자면 첫 번째는 미키 세븐입니다. 정확하게는 미키 세븐 반물질의 블루스를 추가로 읽었어요. 미키 세븐은 출간됐을 때 이미 읽었거든요. 그때는 솔직히 제 취향으로는 조금 라이트하다고 느껴져서 책장에 들일 생각이 없었는데 미키 17?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죠? 미키 17? 미키 17이 개봉했잖아요. 친구들 반응이 영화가 쉽긴 한데 잘 만들었다, 재밌었다 이렇게 호평이어가지고 영화를 봐야지 싶어서 미키 세븐을 제독하고 제독하는 김에 후속작도 읽어버리자 싶어서 반물질의 블루스도 읽었습니다. 참고로 다 읽었는데 영화는 아직 못 봤어요. 이거 읽는 동안 거의 다 내려버려서 나중에 OTT로 보게 될 것 같아요. 미키 세븐이랑 후속작은 같은 시리즈인데 두 권이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미키 세븐은 익스펜더블인 미키의 심리적인 묘사를 따라가면서 인간 사회와 개인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 위주로 흘러가는데 반물질의 블루스는 여전히 그런 요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액션 활극입니다. 근데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미키라는 친구가 영 팀플레이나 활동적인 일에는 소질이 없는 친구다 보니까 후속작에서는 다소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래도 엔딩까지 보고 나면 괜찮구먼 싶긴 합니다. 애초에 제가 좀 우당탕탕 팀플레이가 나오는 얘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반전이 또 있거든요. 다소 어느 정도 자기적으로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이 정도면 마음에 든다 싶었습니다. 저는 미키 세븐이 더 좋긴 해요. 미키 세븐에서는 사건이랑 미키의 이야기가 교대로 나오는데 이 익스펜더블이 되어가는 에피소드가 없으면 어째서 이 미키 세븐이 고유 개체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 미키 반스라는 인물이 어떻게 본인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재구축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반물질의 블루스에서는 이제 미키 세븐의 남은 복선들을 회수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둘 다 재밌고 읽기 쉬운 소설인데 생각할 거리도 던져주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두 번째도 미키 세븐에 이어서 스스로의 정체성, 존재를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스다 아오코의 지속 가능한 영혼의 이용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고 배경이 현대고 기계나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 아주 소프트한 SF 소설입니다. 약간은 판타지에 가깝기도 해요. 키워드는 여성, 아이돌, 저항. 친구가 읽어보라고 준 책인데 사실 마쓰다 아오코라는 작가도 처음 들어보고 제목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짐작할 수가 없어서 왜 읽으라고 했지 싶었어요. 이게 서로 책 추천은 해도 꼭 읽어보라고 책을 보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 책을 보내준 친구랑 저의 공통 관심사 중 하나가 아이돌이었는데 보내준 지 3년 만에 드디어 내용물을 읽어보고 왜 읽으라고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소설에는 아저씨들에 의해서 망가져버린 일본의 혜성처럼 나타난 아이돌계의 이다나 XX와 그 팬인 게이코, 그리고 아저씨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나옵니다. 아저씨는 일본어로 오지상이라고 하는데 소설이라서 아저씨라고 번역되어 있긴 한데 뉘앙스를 반영해서 번역하자면 개저씨 같은 느낌이에요. 아이돌 XX는 반항적인 가사와 격렬한 퍼포먼스로 유명해진 아이돌 그룹의 센터인데 모티프는 아무래도 일본의 케야키자카 46라는 그룹이겠죠. 교복과 군복을 섞은 의상 컨셉도 동일하고 노래와 퍼포먼스도 소설에 묘사된 거랑 비슷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많이 들은 케야키자카 46 대표곡 중에 사일런트 마조리티가 있는데 침묵하는 다수라는 뜻이거든요. 제목만 봐도 어떤 방향성의 그룹인지 아시겠죠? 여기 내용에 한국 아이돌 얘기도 나오거든요. 현실 일본에서도 한국 아이돌, 특히 여자 아이돌 인기 엄청나잖아요. 소설 속에서 아이돌 XX가 그간 일본 여자 아이돌에게서 볼 수 없었던 컨셉이라 파장이 컸던 만큼 한국 여자 아이돌도 강하고 성숙한 퍼포먼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아이돌 산업도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아는 입장에서는 블랙조커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돌 산업에 대한 비판 또한 저뿐만 아니라 소설 내에서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고 바로 그 지점에 소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돌을 만든 건 현실에서도 픽션에서도 아저씨잖아요. 이 소설은 아저씨들을 거부하는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읽다 보면은 되게 우리나라랑 닮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은근히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다 읽고 나면 삶의 풍파에 닳고 다른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의 영혼을 지속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SF 요소는 읽다 보면은 알 수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스포일러라서 말할 수가 없네요. 흥미로운 소재의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약간의 희망. 판도라의 상자의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발견한 사람들. 날카롭지만 그래서 따뜻한 소설이었습니다. 키워드를 저항으로 이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정보라 작가의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입니다. 이 책은 사연이 있어요. 최근에 스타니스와 프렘의 절대진공 상상된 위대함이 나왔잖아요. 이 책이 정보라 작가님 기획 및 번역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소개하시는 책이 이거 말고도 한두 권이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제 취향이란 말이죠. 특히 램 같은 경우는 올해 드디어 입덕부정기를 이 책으로 끝내게 됐는데 이쯤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보라 작가님한테. 그래서 뭔가 기여를 하자, 작가님이니까 소설을 사자 싶었는데 대표작은 2권 읽었어요. 저주토끼랑 최근에 나온 너의 유토피아. 근데 진짜 너무 죄송한 게 작품은 좋거든요. 한 끗 차이로 제 취향이 아니에요. 이게 읽는 모든 작품이 제 취향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책장에 자리도 없는데 취향이 아닌 작품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표지만 보고 지구생물체는 항복하라를 샀습니다. 2종류는 괜찮겠지 싶어서. 이게 해양생물을 주제로 한 자전적 SF 연작 소설집이거든요. 자전적이라는 얘기는 맨 처음에 문어 파트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힌트는 정보라 작가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책을 썼는지에 있어요.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니까 너무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팍 웃으면서 읽은 소설은 엄청 오랜만이었어요. 내용 자체는 진지해요. 한국에서 느끼는 여러 사회 문제와 기후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소설인데 작가님이 포항에 살면서 느낀 것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 소설의 모티프가 된 작가의 이야기는 마지막 작가의 말에 전부 적혀 있으니까 그것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크게 웃은 부분은 문어 파트 초반에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그에 대한 노조의 농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데 한 4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마침표가 5개도 안 되는 그 부분이에요. 저는 율리시스인 줄 알았어요.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갑자기 글자로도 느껴지는 와다다다 쏟아진 말들이 답답한 심경이 너무 잘 느껴져서 그 언밸런스함이 웃겼던 것 같아요. 문어 파트 내내 그렇습니다. 학교는 열받게 하고 노조위원장님은 왜 그 문어를 먹으려고 해갖고 수상한 맨인블랙 같은 조직한테 같이 끌려다니고, 문제는 저는 그럼 이 소설을 읽고 앞으로 문어를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될지. 타코야키 해먹는 거 좋아하는데. 또 문어 말고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친숙한 해양 생물들이 등장합니다. 대게, 상어, 개복치, 해파리, 고래. 이 중에 어떤 해양 생물이 지구를 침략한 외계인일까요? 적어도 저는 당분간은 대게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정이 들어갔고. 어쨌든 정말 한국적인 SF라고 하면 저는 이 책을 꼽을 것 같아요. 기후위기에도 관심이 있고 해양생물도 좋아하는 저는 이 책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분간 문어랑 대게는 못 먹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짧고 단순한 이야기예요. 비유 같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전부 직설적이에요. 마음의 호수에 돌을 막 풍덩풍덩 던지는 것처럼 파문이 와장창 일어나는 그런 책입니다. 책 뒷표지에 당신의 손을 맞잡고 망가진 세상과 맞서며 함께 꾸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진심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치의 거짓없는 소개문인 것 같아요.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 무엇에게도요. 이번엔 한국 작가로 이어가 봅니다. 네 번째는 최진영 작가의 해가 지는 곳으로입니다. 이 책은 제독이에요. 출간되자마자 읽었으니까 읽은 지 꽤 됐습니다. 한번 읽고 처분하고 이번에 미는북샵에서 편집자 레터가 붙어서 나왔다길래 산 김에 제독했습니다. 사고 나서 보니까 친필 사인본이네요. 우리의 사랑을 응원하며 라고 합니다. 이 책의 소재는 팬데믹이에요. 2017년에 나온 소설이니까 그때는 그냥 디스토피아 소설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현실에 가까워질 줄은 작가도 몰랐겠죠.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바이러스로 엉망이 된 세상에서 이 재난을 피해서 계속 가면은 어딘가에 자신이 있을 곳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해가 지는 곳으로 도망치는 스토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인물들을 살펴보면 바이러스로 딸을 잃고 아들만 데리고 도망친 부부, 청각장애인인 동생을 지키는 언니, 트럭으로 대가족과 도망치는 와중에 소꿉친구 한 명을 어렵사리 구해낸 소녀. 이 세 그룹이 길 위에서 마주치고 헤어지면서 이야기는 진행이 됩니다. 각 그룹이 겪는 일들은 디스토피아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폭력들이에요. 너무 제가 익숙하게 읽어버려서 내가 감각이 마비됐나 싶을 정도로 온갖 작품에서 봐온 클리셰라서 이런 소설을 많이 읽다 보니까 팬데믹 상황이랑 조연들의 행동 묘사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진부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스토리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극한 상황에 내몰린 여자아이 2명의 마음이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이 잿빛 세상에서 딱 하나 색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도리가 진아에게 선물한 립스틱입니다. 내일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립스틱은 생존에는 쓸모가 없는 사치품이잖아요. 그렇지만 립스틱은 이 여자아이들이 스스로를 잃지 않게 해주는, 마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절망 속에 피어난 순수한 사랑, 빛바랜 세상에서 서로 혼신의 힘을 다해 끌어모으는 존재의 확립, 결국은 사랑이죠. 그냥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 소설을 다시 읽은 것 같아요. 특히 최진영 작가 특유의 날카롭고 생생한 감정 묘사가 두드러져서 더 느낌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사랑은 좋은 거니까요. 사인도 우리의 사랑을 응원하며잖아요. 저는 사랑을 믿는 작가는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았다,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키워드는 바이러스입니다. 세쿼이아 나가마스의 우리는 어둠 속에서 얼마나 높이 닿을까입니다. 언박싱 영상에서 아껴둔다고 했던 책인데 5월을 위해 아껴둔 책이에요. 여기 팬데믹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2030년에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갇혀있던 고대 바이러스가 풀려나서 지구가 멸망 직전으로 갑니다. 아니, 구체적인 것도 너무 구체적이고 실제로 우려 중인 일이잖아요. 2030년이라는 숫자도 묘하게 리얼해서 읽기 전에 조금 그랬어요. 근데 와, 진짜 너무 아름답고 여운이 남는 이야기였다. 해가 지는 곳으로가 폐허 위를 달리는 거칠고 선연한 이야기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얼마나 높이 닿을까는 섬세하고 찬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 애도하는 방법, 미래를 꿈꾸는 방법에 대해 상상해보는 책인데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군상극이에요. 작가가 일본계 미국인이라고 하는데 등장인물도 그런 인물이 많이 등장하고요. 전체적으로 길을 잃은 사람들, 정말로 돌아갈 곳을 잃었다는 뜻도 되고 소중한 사람을 상실함으로써 영혼의 일부를 잃어버렸다는 뜻도 되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팬데믹 후의 세상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연대하는 모습이 장엄하고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대재앙의 어둠 속에서 인간의 의지 혹은 희망은 얼마나 높이 닿을 수 있을지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얼마나 높이 닿을지 이 말을 아예 구체적으로 구현한 파트가 있거든요. 배경이 내내 거의 어둠이에요. 등장인물들이 거의 아무것도 못 보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파트가 가장 눈부시게 아름다웠다는 점이 제가 이 소설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장편 소설인데 옴니버스식이거든요. 같은 세계관을 바탕으로 느슨하게 연결된 인물들이 각 파트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찾아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랑 마지막이 저 진짜 이런 거에 약하거든요. 근데 이게 슈퍼 스포일러라서 직접 읽어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소설이었어요. 이변이 없는 한 올해의 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차별과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권인데 일단 실비아 모레노 가르시아의 모로 박사의 딸입니다. 서평단 활동으로 받았던 책이고 제가 허버트 조지 웰스의 모로 박사의 섬을 워낙 좋아했다 보니까 리메이크 소설이 나왔다고 해서 안 읽어볼 수가 없었어요. 모로 박사의 섬 하면 유명한 공포 SF 소설이죠. 원작 분위기가 진짜 무시무시하거든요.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을 하고 있던 모로 박사의 거점인 섬에서 일어나는 얘긴데 내용이 길지 않은데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메이크 소설이라고 해서 되게 기대했어요. 19세기 멕시코를 무대로 재탄생했는데 제목 그대로 이 모로 박사에게 딸이 있다는 설정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원작에는 딸이 없거든요. 그리고 원작에서 모로 박사의 비서 같은 역할로 몽고메리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몽고메리는 원래는 조연이었어요. 모로 박사의 섬 주인공은 모로 박사도 아니고 몽고메리도 아닌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원작의 주인공은 사라지고 몽고메리랑 모로 박사의 딸인 카를로타 모로가 더블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원작은 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인물이 굉장히 적게 나왔는데 모로 박사의 딸은 19세기 멕시코 유카탄 반도가 배경이다 보니까 육로로 어쨌든 연결은 돼 있잖아요. 새로 창조된 매력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샥툰이라는 육지지만 고립된 곳에 있는 모로 박사의 성에서 일어나는 기묘한 이야기, 여전히 수상한 생체 실험과 유카탄 반도에서 일어나는 착취와 약탈의 역사, 오지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카를로타 모로에게 닥쳐오는 가혹한 운명이 이야기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원작을 읽었으면은 3분의 1도 채 읽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눈치챌 수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각색이라고 생각했고, 원작은 공포 분위기에 충실했는데 이 책은 뭐라고 해야 되지? 공포까지는 아니고 살짝 로판 같기도 해요. 로맨스 판타지. 연출이 일반적인 소설보다는 살짝 웹소설이나 만화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원작처럼 잔인한 장면도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훨씬 읽기 쉽고 원작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설정이 마음에 들어요. 원작을 몰라도 읽는데 상관없지만 원작을 알면 2배로 재밌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었어요. 다음 책은 콜슨 화이트헤드의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입니다. 이 책은 서울국제도서전 특별판인데요. 사실 이 특별판이 처음 나왔을 때 도서전에서 봤거든요. 근데 안 사고 있다가 작년 도서전 때 드디어 구매했던 책입니다. 자꾸 눈에 밟혔는데 이상하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서야 겨우 사서 책장에 꽂아뒀다가 최근에 다 읽었습니다. 표지가 되게 이뻐요. 책등이 까끌까끌하고 표지에 이 철도길? 이것도 까끌까끌하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게 야광 소재래요. 빛나는 거 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예쁩니다. 이 책은 읽다 보면은 이게 어디가 SF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구분하자면 스팀펑크 장르입니다. 제목이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잖아요. 지하철도라는 뜻인데 주인공이 항상 이 지하철도를 타고 도망다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지하철도는 흑인 노예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존재했던 점조직의 명칭이에요. 기차와 관련된 은어를 사용해서 노예제 폐지의 뜻을 함께하는 백인과 흑인들이 노예들의 탈출을 돕는
그런 조직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기차가 다닌 건 아닌 거죠, 실제로는. 이걸 작품에서는 진짜 기차 노선으로 표현합니다. 저는 이거 읽고 울었어요. 미국의 남북전쟁이랑 노예제에 대한 얘기는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살면서 많이 접하잖아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코라라는 특히 노예들에게 가혹했던 미국 남부의 농장주에게 속해 있던 흑인 노예 소녀예요. 이 책 전체가 코라가 자유를 찾기 위해 지하철도를 타고 도망치는 내용인데, 이게 진짜 너무 절절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코라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믿고 싶지 않았던 반전까지 읽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고 굉장히 지쳤어요. 소설 하나 읽는데. 희망이 있는가 하면 박살나고, 희망이 있는가 하면 또 박살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코라의 모습에서, 또 죽어가면서도 코라의 등을 자유로 떠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성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역사책을 한두 번 읽는 것보다 이런 소설 한 권을 읽는 게 더 와닿을 때가 있어요. 이런 소재의 얘기가 아직도 이렇게 가슴을 울린다는 건 세상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거겠죠. 저는 이 책도 올해의 책에 넣을 것 같아요. 읽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스팀펑크 하니까 레트로펑크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 책은 원래 영상을 따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유가 있어서 취소했던 책입니다. 세라핀 스커의 언젠가 모든 것은 바다로 떨어진다입니다. 저 이 책이 번역되는 걸 엄청나게 기다렸어요. 제가 북튜브 콘텐츠를 많이 보는 편인데 일본 것도 보거든요. 일본이 그래도 아직은 출판 강국이라 소식이 잘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 중에 일본 서점 콘텐츠에서 이 소설을 소개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 책을 찾았을 때는 국내에 번역이 안 돼 있었거든요.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빨리 읽고 싶은데. 그래도 필립 K 딕상 받은 작가면 꼭 들어오겠지 하다가 까먹고 있었는데, 인스타로 출판사 소식 확인하다가 어쩌다가 딱 이 책 출간됐다는 게시글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문해서 읽었고, 이게 왜 읽고 싶었냐면 그때 영상에서 책 소개할 때 흥미로운 단편을 하나 소개했었는데, 이거 단편집입니다. 그 단편들 중에 그리고 N-1명이 있었다 라는 제목이 있는 거예요. 제목 형태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심지어 밀실 추리 소설이래요. 이거 완전히 에거서 크리스티의 저 유명한 소설인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패러디 아닙니까?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SF. 이게 너무 읽고 싶었어요. 제가 이 책 읽고 나서 너무 흥분해서 이 책 하나만 영업하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영상 만들려고 제독하면서 알게 된 건데 오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좀 그렇구만 싶어서 업로드를 포기했었습니다. 번역서는 항상 감사한 일이지만 복잡한 기분이에요. 세라핀 스커의 다른 작품들은 혹시 다음에 나온다면 잘 번역돼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책은 SF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소설들의 배경이 낯설고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과거와 닮은 노스텔지어틱한 미래입니다. 몇몇 작품은 약간 레트로 사이버펑크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아예 판타지에 가까운 작품도 있는가 하면 본격적으로 전형적인 SF 이미지처럼 우주선에서의 일을 다루는 작품도 있습니다. 단편들이 다 흥미로운데 몇 개 소개해보자면, 사고를 당해 팔을 절단하는 바람에 급하게 의술을 이식하느라 뇌에 칩이 잘못 심어진 사람, AI 때문에 절규한 친구, 마치 세이렌 같은 기묘한 생명체에게 발이 묶인 어촌, 지구를 떠나 우주선에서 대를 이으며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 괴멸한 세상에 남은 두 사람, 일각고래 자동차 로드무비, 홀로그램 라이브가 주류가 된 세상에서 게릴라 라이브 여행을 하는 밴드맨. 재밌는 단편들이 이렇게 13편 실려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도 사반세기가 흘러갔잖아요. 기술 발전이 가속하고 있는 요즘 세상에서 노스텔지어로 변주되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향수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익숙한 과거에 미래 기술이 합쳐지니 레트로 사이버펑크라는 장르가 기묘한 매력이 있잖아요. 은은한 좌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벅저벅 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런 여자들. 보니까 첫 번째 단편 주인공만 남자고 나머지는 다 여자더라고요. 딸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어머니 퀴어, 제3의 성. 제가 이 앞에 얘기한 책들도 여성 작가들의 책이 많았는데 여성 작가가 여자에 대해 얘기하는 게 당연해진 시대라는 게 읽으면서 새삼 놀라웠습니다. 아무래도 고전에서는 대부분 작가가 남자잖아요.
이런 재밌는 여성 서사를 읽으면 21세기라는 실감이 납니다. 주인공들은 개성이 강하고 아주 특이한 사건을 겪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범한 날을 살아가요. 관조적으로 흘러가는 일상에 대한 얘기는 결코 낙관적이지가 않은데 또 우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표제작인 언젠가 모든 것은 바다로 떨어진다와 열린 길의 성모를 읽으면 표제작에는 베이시스트가 등장하고 열린 길의 성모에는 밴드가 나오거든요. 베이시스트는 방주에서 떨어졌고 밴드맨들은 방주를 잃어버려요. 그래도 그들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음악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단 한 가지 반짝거리는 것이 있다면 그게 세라핀스커가 생각한 SF 세상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게 참 낭만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한 미래에 낭만이 있다면 미래가 그렇게 두렵지는 않겠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N-1명이 있었다. 이거는 진짜 직접 읽어보세요. 저도 딱 소개해서 들었던 만큼만 얘기할게요. 어떤 시간에 어떤 곳에 폐합이 열립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세라핀스커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라핀스커, 지금 얘기한 바로 이 책의 작가입니다. 작가가 작품의 등장인물로 나와요. 그것도 수많은 평행세계의 세라핀스커들과 함께. 그리고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세라핀스커들 중에 어떤 세라핀스커가 죽었을까요? 어떤 세라핀스커가 범인일까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결말은 살짝 호불호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이야기를 따라가는 과정이 재밌었어요. 도플갱어가 나오는 거는 사실 판타지나 장르 소설에서는 드물지 않은 소재인데 아무래도 SF다 보니까 배경이랑 설정이 조금 독특한 편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분량이 길긴 한데 그래도 100페이지도 안 되니까 집중력 잃지 않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얼마나 이 책을 기대했는지 아시겠죠? 말이 이렇게 많아서요. 다음은 시간에 대한 책입니다. 앨런 라이트먼의 아인슈타인의 꿈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이 나온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추천에 떠서 신간이래요. 고병모 작가가 추천했다고 띠지에 써있더라고요. 제가 또 고병모 작가를 좋아하니까 뭔가 홀린 듯이 사서 읽은 책입니다. 영상에서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관심을 두는 주제 중 하나가 시간이거든요. 이 책은 앨런 라이트먼이라는 물리학자 겸 베스트셀러 작가의 히트작이라고 합니다.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과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소설을 쓴 거예요. 뭔가 되게 신기한 기분이 듭니다. 이번에 새로 또 번역돼서 나온 것 같아요. 이야기 자체는 나온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세상에 아직 못 읽어본 대단한 책이 너무 많아서 큰일입니다. 이 책에서는 시간의 상대성을 30개의 경우로 나눠서 그려냅니다. 하나하나 다 따로 읽어도 다른 파트를 읽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독립적인 꿈들이에요. 저는 평소에 이미지를 다루는데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면서 항상 순간은 어떻게 영원히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진짜로요. 사진을 찍는다는 게 그 순간을 계속 기억하고 싶어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고병모 작가의 추천사에 순간과 영혼은 어떻게 닮았는지라는 구절이 있어서 웃었어요. 정말 많은 창작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싶어서요. 사실 그 추천사 때문에 이 책을 읽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한 거죠. 나이가 들면서 더욱 가속하는 것 같은 시간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 책은 이 중에서 골라보라는 듯이 30개의 선택지를 내밉니다. 아니면 뭐 더 생각해보라고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간과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흥미로운 소설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다 읽은 책이고 이제 2권 남았는데 둘 다 사실 아직 읽는 중이에요. 변명을 하자면 제가 소설만 이렇게 많이 읽을 때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번 5월에 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서 지금 얘기한 SF 소설뿐만이 아니라 서평단 책도 있고 따로 영상 만들 거라 여기서 뺀 책들도 있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도 있고 해서 5월에는 소설만 20권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안 좋냐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힘이 붙여서 논픽션을 많이 읽는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몇 년 전까지는 그래도 픽션이랑 논픽션 반반 정도를 읽어서 몰랐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소설을 많이 읽어보니까 알겠어요. 너무 피곤해요. 분명히 재밌는데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점프하는데 힘이 딸려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강 작가 신작도 읽어주고 시도 좀 읽고 이것저것 논픽션 좀 읽어주다 보니까 5월에 계획했던 이 책들을 다 못 읽었어요.
작년 5월에는 SF는 5권 정도밖에 새로 안 읽었으니까 올해 좀 많이 읽긴 했네요. 문제는 이러고도 읽을 책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게 문제긴 한데 계획했던 책들까지는 소개하고 끝내려고요. 여기 아니면 이제 얘기할 일이 없어서 내년에 또 박터지게 읽을 게 생길 테니까요. 율리체의 어떤 소송입니다. 작년 미라클 모닝 영상에서 형사 실프와 평행우주의 인생들을 읽었잖아요. 그걸 다 읽고 이걸 사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읽었으니까 샀습니다. 이거 다 읽으면은 잠수 한 개 시간을 살 거예요. 민음사에서 율리체의 소설이 이렇게 3권 나왔거든요. 은근히 이 작가의 얘기가 밀도가 있어서 한 권 읽고 생각 좀 하고 다른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권이 장르가 다 다른데 형사 실프가 추리, 잠수 한 개 시간이 스릴러, 그리고 이 어떤 소송이 SF라고 해요. 이게 율리체 소설 이제 겨우 2번째 읽는데 특징이 진짜 이야기를 나노 단위로 파편화한다고 해야 되나? 분명히 이어지긴 하는데 소설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작가가 자, 지금부터 너한테 이 이야기 퍼즐을 줄 테니까 알아서 잘 맞춰봐 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제가 이런 걸 좋아해버려서 그래서 지금 소제목 3개인가 읽었는데 아직 힌트가 너무 적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마지막 책은 데이비드 알 번치의 모데란입니다. 과학의 날 언박싱에 올렸던 책이고 이건 되게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세계관이 독특한 편이고 세계관보다도 그 특유의 성서나 경전 같은 말투랑 서술이 합쳐져서 문장 자체가 약간 진입장벽처럼 느껴지는데 초반에 읽으면서 느낀 게 이 책 어딘가 스타니스와 프렘 소설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문체나 그런 거 말고 뭔가 무기물의 의인화나 상상력의 전개가 조금 닮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알 번치가 1925년생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좀 낡은 관념들 그런 것도 작중해 보이긴 하는데 그것보다도 인간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관점이나 예언자인가 싶은 충격적인 선구안 같은 게 매력적이에요. 극도로 파괴함으로써 드러내는 인간성의 확인. 현대 인류를 위한 기계 우화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초반에 막 읽다가 조금 아껴서 읽고 있어요. 요즘은 되게 막 다들 도파민 하잖아요. 저는 이 책이 도파민이 너무 나와서 한 번에 다 읽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한 편 한 편이 길지 않아서 끊어서 읽고 있습니다. 사실 5월에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서 조금 힘들었어요. 사고 싶은 책도 많고 근데 돈에도 책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움가트너나 이런 유명 신간 소설들은 서평단 신청했는데 전부 떨어져서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SF 소설은 이번에 새로 읽은 책들만 소개한 건데 사실 책장에 제가 좋아하는,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책장에 남긴 다 읽은 책이 100권 정도 되거든요. 언제 다 소개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 메이저하게 알려진 것들이라서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되지 싶기도 하고요.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 삼체, 듄 이런 거라서요. 어쨌든 올해 SF의 달은 좀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다 재밌었고 남은 2권도 나중에 꼭 완독하려고요. 아직 사놓고 읽지 않은 SF 책도 있고 읽고 싶은 책도 많은데 일단 올해 5월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도 한창 SF 붐이잖아요. 설마 살면서 SF 소설 붐이 우리나라에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읽어볼 만한 SF 소설을 찾으신다면 오늘 목록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